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 첫 순서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잘생긴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정말 출중한 노래 실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수 진웅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멈추지 마요 그 청년의 춤을 바타야의 여인아.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과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가수 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는데 사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슬퍼요. 항상 이제 그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이제 팬분들 만나거나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화면보다 얼굴 실제로 보는 게 더 네.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뭐 항상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갈까, 더 좋게 나갈까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긴 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 잘생긴 실물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 관계자분들 행사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진웅님과 함께 더 깊이 있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수분 모셨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됐는지 저희 그 시작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서사가 긴데 제가 원래는 운동선수였어요. 네. 원래는 이제 음악하기 전에 제가 태권도도 오래 하고 수영도 굉장히 또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저는 원래 꿈이 경찰관이나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스쿨 밴드라고 하죠. 그때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공연을 하러 다니다가 동대문에서 그때 당시에는 동대문 그 디귿타워, 디귿타워에 굉장히 큰 무대가 있었어요. 유명한 네, 거기서 제가 주말마다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수 회사 이제 매니저분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한번 와볼 생각이 없냐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악기를 다루다가 심지어 저는 노래 보컬도 아니었습니다. 드럼을 치다가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끼게 돼갖고 제가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됐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거의 무대에 서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들 혹은 좀 캐스팅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이 이렇게 픽해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어린데 그 밴드가 잘 됐어요. 밴드가 잘 돼서 저희 뭐 팬클럽도 있었고 당시에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페스티벌에서 상도 많이 타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 보니까 공연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 17살 치고는 고1 때 이제 공연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때 아무래도 보시고 조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멤버 중에 저만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음악 하는데 저만 이제 가수 쪽으로 이제 빠졌죠. 그럼 원래는 이제 보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픽이 되셔가지고 25년 차, 벌써 데뷔 25년 차가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쭉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수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쭉 해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중간에 영상 그 쪽으로도 일을 했어요. 워낙 이제 가수만 하기에는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광고 연출로 광고를 제가 또 찍기도 했었는데 TV에 보신 광고 중에서도 제가 찍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은하 S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요. 치즈 광고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다시 제가 8년 만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일이 전부 다 끊겼어요. 셧다운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촬영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냥 놀고 있다가 다시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걸 다 덜어놓으니까 남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연 대회를 그때 준비를 해서 8년 만에 무대를 다시 섰어요. 근데 그 8년 만에 무대를 다시 섰을 때 제가 좀 그동안의 세월을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떨리는 느낌하고요. 제가 똑같은 노래를 불렀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이런 감정, 이분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참 그게 노래가 가진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음악 얘기하실 때 특히 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또 발라드 가수로 시작하다가 네네네. 트로트로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발라드를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발라드를 싫어해서 뭐 트로트를 더 좋아해서 바꿨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들다 보니까 이제 발라드를 불러서 누가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처음. 내가 지금 발라드를 다시 부르면 몇 명이나 내 노래를 다시 들어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성인가요 쪽에 눈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거기는 가요 프로그램이에요. 또 가요 경연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미스터2를 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2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트로트로 넘어오게 됐죠. 아무래도 발라드 하셨으니까 이 트로트에서도 이 감정을 진하게 좀 넣어서 노래를 하시지 않을까, 그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음원도 있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좀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곡은요, 파타야의 여인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키가 큽니다. 상당히 키가 좀 큰 편이고, 그래서 몸도 좀 다부지고 까무잡잡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돌을 할 때부터 들었던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넌 참 남미애처럼 생겼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라틴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그 25년 그 노래를 하는 중에 정말 처음으로 라틴 음악을 네,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틴 음악인데 왜 파타야 여인이냐, 왜 동남아로 가냐 하시면 이 가사 제목이, 가사 내용이 파타야 해변에서 왜 캠프파이어 같이 모닥불 크게 피워놓고 춤추는 무희들 있잖아요. 네. 여자 무용수들. 그거를 좀 상상하면서 가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파타야 여인이라고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네, 노래풍은 음악은, 라틴풍이군요. 라틴입니다. 그러면 또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또 이 가수분께 무반주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지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부분, 도입 부분 살짝 들려드리면 야자수 사이로 어둠이 내리면 화려한 네온 사인 이 밤을 물들이네 달콤한 칵테일 내 입술을 적시면 정열의 댄서는 나를 유혹하네. 이렇게 됩니다. 네. 와, 자, 후렴은 뮤직비디오와 음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음원에서 뒷부분 쭉 확인해 주시면은 절로 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중저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많이 중저음인데요. 제가 그 처음에 발라드를 부를 때는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거의 임재범 선배님과 하동균 선배님의 중간 정도? 이런 목소리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르기에는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 부르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발성을 바꿨어요. 네, 이 발성을 좀 이제 약간 뮤지컬 하시는 분들 그 발성을 많이 따라하고 배우면서 네, 약간 좀 중저음으로 많이 바리톤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노력도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악기잖아요, 제 목이. 악기를 음악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그냥 노래할 때나 말할 때나 또 다른 듯이 노래에 맞춰서 목소리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역시 이 준비성, 노력까지 너무나 철저한 우리 가수 진웅님인데요. 저도 요즘에 노래 좀 불러보고 있는데, 아, 노래 너무 못 부른다 이런 말을 들어서 속상하더라고요. 이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노래 잘 부르려면 뭐 어떻게 되는지 팁 하나만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이돌 친구들을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제가 가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 중에 쉬운 연습은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보면 내가 어디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그냥 육성으로 불러서 제 몸을 통해서 제 귀로 들리는 거랑 이제 기계를 통해서 제 귀로 들리는 음악, 그 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녹음하면 제 목소리랑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면 아마 되겠네요. 그게 제일 많이 변할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좋은 꿀팁 알려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노래방에서 정말 100점 맞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또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꿈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솔직히 말하면 다들 똑같잖아요. 정상에 서보는 건데 저는 그래도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것만 사람이 갖고 있으면 계속 미련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이뤘으니, 꿈은 이뤘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제 목표는 앞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가수. 이게 제가 노래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노래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말 유명하신 우리 서른도 선생님이나 돌아가신 송대관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처럼 오랫동안 정말 죽기 전까지 노래하고 싶어요. 네. 정말 롱런하고 싶다 이거군요. 네. 아. 정말로 죽기 전까지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아, 들어보니까 진짜 진정성 확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래를 정말 죽기 전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도 인터뷰 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말씀 중에 오늘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래를 좀 계속 해오는데 또 지칠 때도 있잖아요. 네. 혹시 좀 지치거나 고비가 왔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왔던 때도 있었고, 제가 목소리를 바꾸면서 그 발성을 바꾸면서 이쪽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쪽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과도기 기간이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네.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자책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왜 다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결국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잘 버팁니다. 잘 버티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잘 버팁니다. 그냥. 저 그 말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 이렇게 고비가 여러 순간 있었지만 또 이때 나를 좀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은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원동력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시절도 있었고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 네,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있고 저희 집에 또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또 위해서 많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그게 가장의 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역시 혼자일 때보다 가족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 또 내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 가수 진웅님이 이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분들에게도 혹시 짧게 뭐 영상 편지라도 남기실까요? 저희 뭐 항상 근데 얘기를 많이 해서 항상 우리 다한이 하한이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이렇게 좀 한결같이 옆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여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자 우리 고마워 사랑해. 정말 스윗한 영상 편지까지 그 아내분과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 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을 이루는 게 좀 꿈이 있었어가지고 막상 또 아이를 둘 낳고 이제 아이들도 커서 학교에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이게 행복이지 별게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오늘 그냥 무사히 지나고 오늘 행복하게 오늘 아무 일 없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별탈 없이 정말 무탈하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계획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 딱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항상 해왔듯이 열심히 여러분 앞에 찾아다닐 거고요. 방송도 열심히 하고 공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진웅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진웅이를 몰랐던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진웅이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진웅이 저 방송에서 봤는데 이렇게 또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이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파타의 여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냈던 트로트 곡들이 한 3곡 정도 더 있고요.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초록창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와 너튜브와 SNS가 다 나오니까요. 거기서 제 과거 제가 발라드 했을 때랑 제가 아이돌 했을 때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는 재미도 좀 쏠쏠하실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자마자 바로 검색해보시고 우리 진웅님의 여러 가지 영상과 음악 함께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는데요. 많은 팬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앞으로 가수 진웅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신 가수 진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체감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가로수길 공실률 42%, 자영업자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표 상권 가로수길이 지금 역대급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뷰티 브랜드와 맛집, 그리고 플래그 스토어로 가득 찼던 핫플이 이제는 발길이 뚝 끊기고 빈 점포만 가득한 유령 상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이 공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리기도 하고, 저도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의 상가 공실률은 무려 41.6%, 즉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로수길뿐만 아닙니다. 서울 내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 이태원, 홍대, 성수동 등 7대 핵심 상권 전체의 평균 공실률도 15.1%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실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대형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이나 근거리 소비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여전히 비싸고 매출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이나 휴업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가로수길의 경우 작은 매장도 월세가 150만 원을 훌쩍 넘고 핵심 거리의 1층 점포는 월세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대료 몇 달 밀리면 바로 명도 소송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위기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역시 자영업자들의 현실 정말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점주들이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석 달에 한 번꼴로 임시 휴업을 하며 버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공실률이 5년 전보다 4배 넘게 증가했고 한때 평당 547만 원까지 치솟았던 상가 권리금도 최근엔 390만 원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혹시 따로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임대료 조정 유도와 함께 공실률이 심각한 상권에 대해 상생형 임대 정책, 임대료 감면 제도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위기를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이 단순한 자영업자 분들의 여러 가지 침체되는 상황뿐만 아니라요, 이 도시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신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취업 시장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중고 신입의 대세로 올해 신입 채용이 단 2.6%에 불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대학 졸업 예정자가 취업이 너무 어려워 졸업을 미뤘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취업 포털과 인사 플랫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력자만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채용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10곳 중 8곳이면 거의 이제 신입을 뽑는 데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HR 플랫폼에 올라온 전체 채용 공고 중 82%가 경력직 전용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는 고작 2.6%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경력 또는 경력 우대라는 조건이 포함된 채용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신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정말로 중고 신입이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자, 이렇게 경력자만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의가 실제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9%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입사 장벽에 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 중 실무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답해 경력 없는 신입은 아예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아예 신입을 뽑기보다는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발표한 설문에서도 올해 상반기 신규 입사자의 28.9%가 중고 신입인데요. 이는 전년보다도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입사 전 1,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보다는 인턴이나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을 노리는 방식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취업 준비라든지 뭐 대학 교육 이런 부분도 좀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인 산업혁신본부장도 기업들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며 실무용 교육과정, 현장 중심 실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스펙보다 경험, 프로젝트 참여, 인턴 실적 같은 실질적인 이력이 채용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신입이 경력 없음을 의미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시장이 요구하는 바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준비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좀 가벼운 얘기라고 해요. 이 도시 변화와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한강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강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7, 8월 2달간은 무료 체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 콘텐츠와 대중교통의 융합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버스는 원래 길 위에서만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위에서 버스가 다닌다고 하니까 신기한데요. 자, 그럼 한강버스, 기존 버스와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우선 한강버스는 마곡부터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 약 31.5km 구간을 운행하는 수상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 선택권을 넓히고 한강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운행에 앞서 8월 한 달간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하루 2번 무료 체험 운항을 실시합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강 하면은 또 기존의 한강 유람선도 있잖아요. 이 유람선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네, 기존 유람선은 관광용이라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고요. 노선도 관광지 위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한강버스는 정기 노선제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실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특히 여의도와 잠실 등 주요 선착장에는 버스킹 공연, 한강 페스티벌, 문화 프로그램도 연계될 예정이라 단순 이동이 아닌 체험용 교통 서비스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온 것 같은데요. 조금은 생소한 방식이기도 해서 준비하는데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도 6월부터 서비스 안정화와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탑승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시범 기간 동안 후기를 남긴 시민에게는 경품 제공 이벤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교통의 새로운 실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김효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전남 해남군 우수농수산식품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와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해남군은 관내 500여 업체 1,200여 품목이 입점해 있는 군 직영 쇼핑몰인 해남 미소와 연계한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대요백화점과 일본 소재 수출 대행사인 노아 등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일본 노아의 공병준 대표가 해남 미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이오 백화점 등의 일본 수출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이오 백화점은 일본의 대형 백화점으로 특히 도쿄 내 신주쿠점은 연간 1,500만 명의 고객이 찾는 일본 내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입니다. 대이오 백화점과 노아 공병준 대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해남을 찾아 관내 수출 기업을 방문해 시설과 제품 생산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40여 개 제품들의 직접 설명을 듣고 시식해보는 품평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해남 배추와 김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김치와
긴 가공시설을 방문, 청결은 물론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신뢰감과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품평회를 통해 K푸드의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한국 지자체와 일본 기업이 상호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는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해남을 직접 보고 와서 보고 느끼니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명현관 군수님도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 해남 농수산식품은 어느 지역보다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남 미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행사를 주관한 주식회사 노아와 게이오 백화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올 11월 게이오 백화점 온라인몰에 해남 미소 전용관 구축을 목표로 수출 참여 기업 선정 및 일본 후생성 사전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몰 오픈과 동시에 한쪽 행사를 진행해 해남의 먹거리를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공병준 노아 대표는 한국 상품을 일본 게이오 백화점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 방식으로 해남군 지역업체는 한국어로 주문을 확인하고 국내 배송처럼 노아 인천 물류창고로 배송해 주시면 해외 포장, 해외 발송, 수출 신고 등 해외 판매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일본 고객이 3에서 5일 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바로 2030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진짜 가능한가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선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셋집은 점점 줄고 있고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다 보니 안정적인 거주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청년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체감 사이의 간극은 아주 큽니다. 네, 2030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진짜 가능할지 이 내용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럼 청년들 실제로 주거 상황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청년층 통계를 보면요. 청년 세대의 자가 보유율은 18.9%에 불과합니다. 5명 중 1명만 자기 집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전세보다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20대의 월세 비중은 63.6%, 30대는 47.3%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월세로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내는데 이 돈이면 집을 샀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네, 이 5명 중 1명만 자기 집이 있다라는 얘기,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청년 대상 주택 정책도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마땅히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청약 가점제 때문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30대 미혼 청년의 경우 가족도 없고 무주택 기간도 짧아서 20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첨 커트라인은 60점이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도전조차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저도 이 청년층에 속하다 보니까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입된 게 특별 공급 제도인데 이것도 좀 부족한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청약가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원가주택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공급을 하고 5에서 10년 의무거주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듣기에는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입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에 공급되다 보니 직장과 거리,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둘째는 자금 부담입니다. 시세의 70%라고 해도 실제로는 3에서 4억 원대인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만한 대출 여력이나 신용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책은 발표가 됐지만 정작 공급 시기나 위치, 분양 조건은 아직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로만 존재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약 제도를 보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아무래도 가점보다는 추첨제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입지 개선입니다. 공급 지역을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이나 역세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보증금 대출 확대, 청년 전용 장기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내 집 마련만이 해답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정책 방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부동산이 투자의 개념이었다면 요즘 청년에겐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정된 삶의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도 청년의 시선에서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지금입니다. 네, 이렇게 매주 부동산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단지 자산이 아니라 이 삶의 터전이라는 의식, 이 사회가 다 함께 가지면서 정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켓 트렌드 함께 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서버 시대, 그리고 전력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AI는 반도체라는 공식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AI가 잘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넘긴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자, AI 서버 시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미국 전력조정기구는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AI와 그리고 암호화폐가 전력망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중소도시 전체 전력 수요를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AI가 전력을 엄청 많이 소모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중소도시 전체라고 하니까 이 체감이 확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서버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전력회사, 그리고 송배전 기업, 그리고 전력 효율 기술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이버, KT, NHN 등 국내 대형 ICT 기업들이 수도권과 지방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산업부는요, 2028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분산형 전원 확대, 초고압 송전망 확충,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유지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가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는 경제 소식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변화에 맞춰서 이 전력 산업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핵심 기술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급증은요, 기존 전력 산업의 한계를 보여줬고요. 그렇게 기존처럼 주광에서 생산해서 송전하는 구조는 앞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조, 바로 등장한 것은요, 고密도 전력 대응 인프라와 분산형 전원 전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있었던 발전 구조로는 이 데이터 센터의 급증에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요, 단순한 서버 집합이 아니었고요. 지역 전력망, 그리고 냉각 시스템, 송배전 인프라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 에너지 수요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에 들어서는 데이터 하나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송전망 설비를 전면 보강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고압 케이블, 그리고 스마트 변압기, 고효율 배전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LS, 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서 초고압 송배전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준은요,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기술이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집중될 때를 대비해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ESS 기술이 전력망 안정화와 그리고 비용 절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냉각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냉각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버가 뜨거워지면요,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냉각 기술은 곧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 지표, PUE, 이 세 글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노던 데이터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액침 냉각, 순행 방식 등 고성능 냉각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도 자사 데이터 센터에 직접 개발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산업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소프트웨어만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사실 그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AI는요, 단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전자, 건설, 그리고 환경 등 복합 산업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보다 지방 소도시나 외곽에 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분산형 전원에 대한 투자도 늘어서고 있습니다. ESS, 태양광, 그리고 연료전지, 풍력 등 다양한 전원 조합이 데이터 센터 단지 단위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에 참여하는 에너지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지자체사나 전력사들도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글로벌 분산형 전원, 바로 DER 시장은요, 2023년 약 3,2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약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는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네,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기술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핵심 용어들 알기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 오늘은 어떤 용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용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U입니다. 전력 사용 효율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IT 기기를 돌리는데 쓰인 전력과 그리고 전체 전력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지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PUE가 1.0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1.5 이상이면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데 쓰이는 전기,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나 설계, 그런 장비 선택에서는요, 우리 센터의 PUE 수치가 몇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용어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용어는요, 분산형 전원, DER입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한 곳에서 만드는 전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옆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이 있거나 건물 내부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저장해서 공급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력망에 대한 부담은 또 줄이고 또 에너지 자립성, 이건 또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AI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회로 갈수록요, 이런 분산형 인프라 전략은 지역 경제와 국가 전력 안정성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크노믹스 여러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수익은 전기를 움직이는 쪽에서 나온다 라고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는요, 단순한 혁신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와 인프라 구조 전체를 재편하면서 새로운 투자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전력회사, 그리고 냉각 기술, 분산형 전원 사업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무엇이 AI인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디에 AI가 놓이고 또 무엇이 AI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크노믹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상반기도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7월에는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